여인이 입에 물려준 구슬. 옛날 명월이라는 곳에 좌수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좌수가 서당에 다닐 때 일이었지요.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나날이 헬쓱해졌습니다. 무언가에 홀리듯 서당을 오니 훈장이 걱정이 되어 이유를 물었지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서당에 오다 보면 웬 여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저의 입에 구슬을 물려줍니다. 제가 뱉어내면 그 여자가 구슬을 입에다 넣곤 합니다. 그 후부터 몸이 이런 듯 합니다.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인이 구슬을 물려주거든 꿀꺽 삼켜버려라. 그리고 나서 처음엔 하늘을, 그 다음엔 땅을, 맨 나중엔 사람을 쳐다보도록 해라. 다음날 아침에도 역시 여인이 나타나 좌수에게 구슬을 물려주었지요. 여인이 구슬을 물려주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지라 어제 훈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구슬을 입에서 빼려고 하자 훈장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좌수는 그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한 나머지 맨 처음 쳐다본 것이 사람이었지요. 그리곤 급히 하늘과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좌수가 구슬을 삼키는 것을 본 처녀는 대뜸 달려들더니 구슬을 내놓으라고 앙탈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엄청난 힘으로 좌수를 쓰러뜨려 놓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겠어요? 좌수가 어쩌나 보려고 나와본 훈장님이 황급히 달려와 여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처녀가 도망을 치는데 99개의 꼬리가 치마 밑으로 보였지요. 수백 년 늙은 여우가 둔갑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매일 좌수에게 구슬을 물려 남자 양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좌수는 이상하게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을 잘 알게 되었으며 구슬을 삼킨 직후 처음 본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을 보는 듯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에는 좌수를 따를 자가 없었지요. 그의 손을 거치면 낫지 않은 병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내려서다 문득 좌수는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어디서 어떤 여인이 화를 당하고 있구나. 이윽고 한 여인이 찾아와 남편이 이런 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약을 써달라고 하였지요. 좌수는 약 이야기는 않고 대뜸 물었습니다. 댁에서 이리 오는 도중 어떤 장수에게 화를 당하지 않았는지요?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댁의 남편은 병이 나았을 것이요. 가서 좋은 음식이나 장만해 드리시오. 원래 댁의 남편은 죽을 운수였으나 그 장수가 애군을 떠맡아 버린 것이요. 가다 보면 장수가 죽어 있을 것이요. 말 한마디 못해보고 여인은 돌아섰습니다. 좌수는 덧붙여 말하였지요. 죽은 장수의 몸에 저골이라도 덮어주시오. 과연 여인은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장수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수의 말대로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성한 사람이나 다름없이 앉아 있었지요.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 처방을 원하였지요.
좌수는 그를 보고 집에 돌아가거라. 돌아가다 보면 어느 시냇가 다리 밑에 사람의 해골이 있고 거기에 괴인 지렁이 2마리가 빠진 물을 마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리 밑 사람의 해골에는 물이 괴어 있었지요. 지렁이 2마리도 빠져 있었습니다. 차마 마시고 싶지 않았으나 워낙 용하다는 의사의 말인지라 눈을 딱 감고 물을 마셨지요. 그런데 마신 즉시 몸이 거뜬해지더니 병의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이 좌수가 여행을 하는데 울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겉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울음이었지요. 좌수는 그 집에 찾아 들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여태 깨지를 않아서 죽은 줄 알고 그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럼 죽은 원인이나 알아보자고 하여 죽은 이를 깨끗이 목욕시키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좌수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남자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좌수는 시체를 마당에 내어놓으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어디선지 파리 1마리가 날아들더니 죽은 이의 겨드랑이에 가 앉았습니다. 좌수는 죽은 이의 겨드랑이를 들치고 멧돼지의 꼬리의 빳빳한 털을 한 개 뽑아 들었습니다. 이 털이 땀 구멍으로 통하여 몸통을 돌고 돌아서 염통을 찔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꽂아준 것이 아니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좌수는 부인을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부인은 순순히 간부와 짜고 남편을 죽여 재산을 가로채고자 했음을 시인하였지요. 이 좌수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먼 데서 유명한 좌수가 오는 것을 보고 좌수가 얼마나 용한가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지요. 한 아이가 멀찌감치 가서 죽은 채를 하면 나머지는 좌수를 붙들고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척하기로 하였습니다. 좌수가 가까이 오자 아이들은 우르르 달려가 친구가 죽어가는데 빨리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들, 어린 것들이 어른을 골리려 하는 것이냐? 저 아이는 벌써 죽었다. 가보거라. 아이들은 이 좌수도 별 수 없구나 하고 친구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정말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쓰러질 때 길바닥에 있는 뾰족한 돌멩이의 등뼈가 부딪혀 그 충격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통한 의술엔 중국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지요. 중국인들이 좌수에게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을 때에는 그는 이미 이승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밥그릇이 된 요강. 옛날 어느 마을에 우스개 소리를 잘하는 권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신발이 닳도록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그가 얼마나 말솜씨가 좋았던지 한 번 여행을 갔다 오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권씨는 일제시대 사람인데 그때 만주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요. 권씨는 우리나라 땅이라면 모두 다 다녀보았지만 만주에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만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만주로 돈을 벌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놋 그릇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지요. 권 씨는 만주 가는 길에 놋 그릇을 팔아 노잣돈을 보탤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권 씨는 워낙 말솜씨가 좋아서 함경북도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가지고 간 놋그릇을 거의 다 팔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강 몇 개뿐이었지요. 다른 건 모두 팔렸는데 요강만 남았네. 요강은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단 말이야. 어서 팔아치워야지. 그날도 날이 저물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저녁을 먹자마자 금방 골아떨어져 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권 씨는 일찌감치 길을 나서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며칠 더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 청진의 경치 좋은 곳을 두루두루 구경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 씨는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지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짐을 들고 방에서 나오자 주모가 달려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밀린 숙박비를 주셔야지요. 권 씨는 주모의 말에 갑자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숙박비를 떼어먹고 달아날까봐 그러나? 아직 신발도 신지 않았는데 벌써 돈을 달라고 야단이군. 권 씨는 화를 내려다가 참았습니다. 그 대신 주모를 골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권 씨는 놋 요강을 꺼내어 주모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이게 무슨 그릇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주모는 놋 요강을 처음 본 모양이었습니다. 생각대로 주모가 놋 요강에 관심을 보이자 권 씨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아니 주모, 이 그릇이 어디에 쓰는 그릇인지 정말 모르시오? 저는 처음 보는 그릇입니다. 그것 참 볼수록 희한하게 생겼군요. 주모는 요강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권 씨가 말하였지요. 이것은 밥을 담아 먹는 그릇입니다. 금방 지은 따뜻한 밥을 담아두면 잘 식지도 않고 밥맛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모두 이 밥그릇만 사용하고 있지요. 요강을 밥그릇이라고 하다니요. 주모는 권 씨의 말을 그대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주모가 보기에 요강은 오목하고 펑퍼짐하게 생긴 것이 밥을 담아두기엔 안성맞춤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크고 좋아 보인다 했더니 이런 그릇은 꽤 비싸겠지요? 비싸긴 하지만 숙박비 대신 받겠다면 그냥 줄 수도 있어. 그게 정말이에요. 놋 요강이 몹시 탐났던 주모는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권 씨는 숙박비 대신 놋 요강을 주모에게 주고 만주로 떠나버렸지요. 그리고 만주로 가는 길에도 요강을 밥 그릇이라고 속여서 모두 팔았습니다. 권달삼은 녹 그릇들을 판 돈으로 만주 여행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지요. 만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권 씨는 청진에 있는 그 주막에 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모가 그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었지요. 지난번에 주신 밥그릇 말이에요. 알고 보았더니 순간 권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통이 나버렸구나. 어서 달아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막 발길을 돌리려는데 주모가 뜻밖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릇이 너무 커서 밥 그릇으로는 아주 그만인데 물 그릇으로 쓰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워낙 무거워서 물을 담아 마시기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권 씨가 아니었지요. 권 씨는 한술 더 떠서 주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그릇이 된다오. 그릇이 커서 물이 많이 담기는 데다 그릇을 들지 않고 살짝 기울이면 누워서도 쉽게 물을 마실 수가 있지 않소. 정말 듣고 보니 그렇군요. 진작 알려주시지. 권 씨는 주모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덕에 그날 밤 주막에서 또 한 번 공짜로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도깨비 신부가 된 자매. 옛날 어느 산골에 딸 셋을 둔 농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하였지요. 나무를 찍는 소리는 숲 속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나무 한 그루 베기가 힘들구나. 농부는 도끼질을 몇 번 하다가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지요. 그때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농부를 보며 말하였지요. 왜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농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깨비를 보았습니다. 예, 저는 도깨비님을 부르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마라. 너는 방금 아하고 나를 불렀잖아. 내 이름은 아란 말이야. 아. 도깨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힘들어서 그만 신음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앞으로 도깨비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테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깨비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습니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네 큰딸을 내게 준다면 용서해 주겠다. 예? 큰딸을요? 그래, 너에게 딸이 셋 있지? 그 가운데 큰딸을 내게 시집 보내란 말이야. 사흘 뒤에 데려갈 테니 그리 알거라. 도깨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고이 키운 딸을 그리 잃게 되었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농부는 집에 와서도 걱정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한 큰딸이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농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얘야, 일을 어쩌면 좋겠니? 산에서 도깨비를 만났는데 도깨비가 사흘 뒤에 너를 데려간다는구나. 농부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큰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일이지. 얘야, 도깨비가 오기 전에 동생들과 함께 멀리 달아나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달아나면 도깨비는 틀림없이 아버지를 해칠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큰딸은 도깨비를 따라갔습니다. 도깨비가 큰딸을 데려간 곳은 깊은 산속이었지요. 거기에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큰딸은 도깨비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는 넓은 방으로 큰딸을 데려가더니 먹을 것을 주며 말하였지요. 이건 점심이야.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먹으면서 기다리거라. 큰딸은 도깨비가 두고 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던 것이지요. 이게 점심이라고? 큰딸은 사람 뼈를 굴뚝 속에 버렸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은 것이냐? 예. 정말 먹었는지 확인해 볼까?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거라. 도깨비는 주문을 외웠지요. 뼈다귀야 어디 있니?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굴뚝 속에 있던 뼈다귀가 아궁이로 기어나와 부엌 문을 열고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런 못된 것,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도깨비는 화가 나서 큰딸을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며칠 뒤 농부는 땔감을 구하려고 또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지요. 아, 스스로 놀라 얼른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새 도깨비가 농부 앞에 서 있었지요. 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둘째 딸을 데려가겠다. 도깨비는 둘째 딸도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에게 한 것처럼 사람 뼈를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있거라. 둘째 딸은 도저히 뼈다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뼈다귀를 아궁이 속에 버렸지요.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습니다. 뼈다귀는 먹었니? 예, 도깨비님. 둘째 딸도 도깨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거라. 어디 뼈다귀를 불러볼까? 뼈다귀야, 어디 있니? 뼈다귀는 도깨비 목소리를 듣고 아궁이에서 나왔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도 골방에 가두어 버렸지요. 며칠 뒤 셋째 딸도 잡혀왔습니다. 도깨비는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막내에게도 사람 뼈를 주며 말하였지요. 점심으로 주는 것이니 내가 오기 전에 모두 먹어야 한다. 셋째 딸은 뼈다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 보자기에 싸서 배에 찼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가 와서 물었습니다. 뼈다귀는 다 먹었겠지? 예, 도깨비님. 좋아, 한번 확인해 볼까? 뼈다귀야 어디 있니? 가까이 오너라. 하지만 뼈다귀는 제 발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에 타서 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뼈다귀가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저 지금 뱃속에 있어요. 오, 그럼 틀림없이 먹었구나. 도깨비는 셋째 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셋째 딸은 도깨비 집으로 끌려온 언니들이 걱정되었지요. 언니들을 구하여 같이 도망치는 것이야. 셋째 딸은 이렇게 마음먹고 도깨비가 외출할 때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하여 골방에 갇혀있는 언니들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조금만 참아. 도깨비를 물리친 뒤 언니들을 구해줄게. 도깨비 집에 살면서 셋째 딸은 도깨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음식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였지요. 좀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그러다가 병이 나겠어. 괜찮아요. 도깨비님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 도깨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셋째 딸은 갑자기 생각난 듯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도깨비님, 제가 보기에 도깨비님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정말 그런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나도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어. 나는 버드나무 이파리만 보면 너무 무서워 피해 다니지. 왜 그렇게 버드나무 이파리를 무서워하나요? 음, 그것이 내 귀에 닿으면 나는 전혀 힘을 못 쓰거든. 아, 그럼 저도 버드나무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어요. 셋째 딸은 속으로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셋째 딸은 몰래 도깨비 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숲으로 가서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셋째 딸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잔뜩 따서 도깨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셋째 딸은 살금살금 들어가 도깨비 귀에 버드나무 이파리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기운을 잃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셋째 딸은 골방에 갇혀있던 언니들을 꺼내 주었지요. 언니들, 도깨비가 힘을 잃었어. 도깨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제 자매는 늘어져 있는 도깨비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도깨비를 장작불이 타는 아궁이 속에 밀어 넣었지요. 도깨비는 흐물흐물 녹아버렸습니다. 도깨비 집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지요. 세 자매는 금은 보화를 챙겨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세 딸들은 도깨비 보물 덕에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본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앞을 못 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전염병으로 죽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아이가 손을 대어보니 복슬복슬 털이 만져졌습니다. 너 복실이로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었구나. 아이는 복실이를 꼭 껴안았지요. 복실이는 아이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부모가 죽은 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복실이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밖에 나가자고. 아이는 복실이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지요. 복실이는 자기 꼬리를 아이 손에 대었습니다. 아이는 그 꼬리를 잡고 복실이를 따라갔습니다. 복실이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이웃 마을이었지요. 이웃 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피해가 적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빈 바가지 하나를 물고 와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니기 시작하였지요. 바가지를 입에 문 강아지와 꼬리를 잡은 아이가 나타나면 집 주인들은 바가지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앞 못 보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바가지에 밥이 수북이 담겼습니다. 복실이는 아이가 식사를 마치면 남은 밥을 먹었지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복실이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 집 저 집 동냥을 하러 다녔지요.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지요. 복실이가 늘 옆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마을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는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하였지요. 개가 사람보다 낫구먼.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임금은 복실이에게 정삼품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전염병을 물리쳐준 장군. 백제가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 무렵 은산 지방에서는 얼마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전염병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빼앗아 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을 구해보기도 하고 굿을 해보기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병은 더욱 퍼져 날마다 죽는 사람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던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잠 못 이루던 노인은 새벽녘에야 가까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노인은 그 길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노인은 지난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밤 꿈속에 노인은 마을 앞산에서 나무 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나이 지긋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군은 노인 앞에 말을 세우더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그러고는 장군이 말에 내려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은 황금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었지요.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보통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나는 옛 백제 장군이다.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단다. 나는 백제가 멸망한 뒤 다시 백제를 일으키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다. 그러나 내가 공을 세우자 시기하는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결국 억울하게 죽어 이곳에 묻혔지. 그리고 이곳 은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침략했을 때부터 큰 싸움터였기 때문에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죽은 곳이다. 나라가 망하고 유골마저 갈 곳을 잃고 땅속에서 통곡하고 있지. 그러니 네가 나와 이곳에 흩어져 있는 군사들의 유골을 잘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 전염병만 물리쳐 주신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노인은 꿈속의 장군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는 말에 얼른 대답하였지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3년에 한 번씩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게. 제사를 지내주면 내가 이 마을을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야. 노인은 그리하겠다고 몇 번이나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꿈 이야기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예사 꿈이 아닌 듯 합니다. 꿈속의 장군은 우리 마을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앞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유골을 찾아 잘 수습한 다음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제사까지 정성껏 지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꿈에 장군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크구나. 마을의 전염병을 물리쳐줄 터이니 안심해도 좋다. 장군은 환한 미소를 띠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염병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없었지요. 그렇게 무섭던 전염병이 단 며칠 만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상 지방에는 꿈속의 장군과 약속한 대로 3년에 한 번씩 성대한 제사를 지내었지요. 제사를 지내면 마을에 별 탈이 없었지만 만약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를 은산 벌신을 모시는 제사라 하여 은산 벌신제라고 불렀는데 후에 은산 별신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키운 남자. 옛날 어느 마을 고개에 여관 하나가 있었지요. 여관을 지키는 사람을 원직이라고 하는데 이 여관의 원직이는 손님들을 잘 모셨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지요. 원직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날마다 산신령에게 어머니 건강과 장수를 빌었지요. 산신령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십시오. 못된 짐승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직이는 산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었지요. 원직이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간에는 마침 손님도 없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었지요. 원직이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늙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원직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지요. 자네 이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는가? 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예, 대평스러운 친구로군. 오늘 밤 어머니를 해치려고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텐데 여관을 비워서야 되겠나? 원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관으로 돌아가야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지기는 오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를 불러 세웠지요. 내 이야기를 마저 듣고 가게. 오늘 밤 호랑이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자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게야. 화장실에 가고 싶다. 바람 좀 쐬고 싶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 이때 어머니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되네. 무슨 수를 쓰든지 어머니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되네. 알겠지?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데 그 호랑이는 찹쌀죽을 좋아한다네. 그러니 미리 찹쌀죽을 쑤어 밖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호랑이가 어머니를 해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갈 것이야. 예, 알려주신 대로 꼭 하겠습니다. 원재기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보니 스님이 보이질 않았지요. 오, 스님이 어디 가셨지? 혹시 산신령님이 아닐까? 원지기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찹쌀죽을 쑤어 마당에 내놓았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고 원지기는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요. 그러다가 펄쩍 튀어올라 지붕을 넘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얘야, 뒤가 마렵구나. 어서 뒷간에 다녀와야겠다. 목이 타니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올게. 어머니는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때마다 원지기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지요. 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잠잠해지자 어머니도 잠잠해졌지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죽 그릇을 발견하였지요. 그러더니 죽그릇에 코를 박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지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되었구나. 찹쌀죽을 먹고 나면 돌아가겠지. 호랑이는 죽이 너무나 맛있었는지 죽을 모두 먹고도 빈 그릇을 긴 혀로 계속 핥았습니다. 원지기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 이렇게 말하였지요. 죽을 또 쑤어 줄 터이니 내일 다시 오너라. 어머니만 해치지 않는다면 죽은 얼마든지 주겠어.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 밤 호랑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지기가 끓여놓은 죽을 맛있게 먹고 돌아갔지요. 죽의 맛을 들인 호랑이는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지기가 정성스레 쑤어 놓은 죽을 배불리 먹고 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관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재기는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정말 강아지 같았지요. 여관에 오는 손님들을 전혀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원재기는 볼 일이 있으면 호랑이를 타고 다녔지요. 천리길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재기를 모코라 불렀지요.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재기는 평생 호랑이를 키우며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덕이를 사랑한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금덕이란 처녀가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금덕이는 씩씩하고 부지런하였지요. 사시사철 씨 뿌리고 김 메고 타작하고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금덕이에게 한마디씩 하고는 했습니다. 덜털하니 힘이 아주 장사야.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금덕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처 절에서 청년 스님 한 분이 동냥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마을을 돌던 스님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침 금덕이가 물을 깃고 있어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금덕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저물도록 다니다가 절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절에 돌아온 스님은 자꾸 금덕이가 생각났어요. 사내처럼 물동이를 번쩍 이는 모습이며 척척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고운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웃는 모습이며 바가지를 건네는 손길이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시간이 갈수록 스님은 금덕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스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하루 날을 잡아 속마음이나 털어놓자 결심하고 금덕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덕이를 보자 고백하였어요. 낭자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스님 말에 금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부처님의 길을 걷는 분이 무슨 망측한 말씀이십니까? 썩 물러가세요. 그러나 금덕이가 냉정하게 하면 할수록 스님은 더욱 매달렸어요. 매일 금덕이를 찾아와 애원을 하였지요. 금덕이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스님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 아래 개천이 있는데 징검다리라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불편합니다. 우리 둘이 그곳에 돌다리 놓기 내기를 해요. 물론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의 뜻을 받아주기로 하고요. 스님의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었어요. 제 아무리 금덕이가 힘이 세도 여자의 몸으로 돌다리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스님은 자신이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스님은 꾀가 났어요. 아무래도 금덕이를 좀 봐주기로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계곡에가 멱도 감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실컷 늦잠을 잔 뒤 슬슬 일이나 해볼까 하고 개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덕이는 이미 다리를 다 짚고 강물에 손을 씻는 중이었지요. 거드름을 피우던 스님은 결국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금덕이 덕에 다리가 생겼으니 금덕이가 우리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베풀었구나. 스님은 그제서야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묵히 모두를 위하는 금덕이의 행동에 고개가 숙여졌지요. 다음날 스님은 길을 떠났어요. 세상 공부를 더 하겠다며 말이지요. 그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런데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금덕이가 뭔지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얌전한 게 조용히 앉아 자수를 놓질 않나? 생전 보지 않던 거울을 보질 않나? 옷 매무새도 똑 떨어지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매만지는 게 천생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금덕이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선녀가 따로 없네. 금덕이가 꽃보다 더 예쁘네 그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스님이 짓담한 다리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밤에 몰래 와서 지었다고 해요. 이 다리는 스님이 지었다 하여 중다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덕이가 지은 처자 다리와 스님이 지었다는 중다리는 사이좋게 나란히 놓이게 되었답니다. 형 대신 왕이 된 동생.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어느 날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왜 내 아들을 죽인 것이야?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을 죽였냐 말이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네 아들을 죽여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현덕왕후는 세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의 온 몸에서는 식은 땀이 가득했습니다. 세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현덕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지요. 현덕왕후는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이 세자로 지낼 때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24살에 단종을 낳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숙부로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 위에 올랐지요. 그 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려 단종을 죽였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꿈속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세조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원귀는 세조뿐만 아니라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의 꿈속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어. 너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현덕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의경세자를 괴롭혔습니다. 그 바람에 세자는 병이 들어 몸져 누웠지요. 세자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조는 세자의 병을 고쳐보려고 스님 21명을 불러 경회루에서 공작제를 벌였습니다. 공작제는 공작이 병충을 잡아먹듯이 사람 몸속의 병을 뿌리채 먹기 바라는 불교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경세자는 병에 걸린 지 한 달여 만에 죽고 말았지요. 나라 안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여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에 세자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월산군과 작은아들 잘산군이 있었지요. 월산군은 4살이고 잘산군은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자 그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의경세자가 세상을 뜨니 세자빈 한씨는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태조의 계비 강씨 무덤인 정릉이 있던 곳에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두 손자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월산군과 잘산군을 불러들여 궁궐에서 살게 해주었지요. 월산군의 이름은 이정입니다. 그에게 월산군이라는 군호를 내린 것은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틈만 나면 손자들을 불러 함께 놀았지요. 정원을 거닐거나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살 때 이정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할바마마, 저 잉어도 할바마마처럼 골룡포를 입었어요. 연못의 왕인가 봐요. 그래, 우리 정이가 표현력이 뛰어나구나. 시를 쓰면 아주 잘 쓰겠는걸. 너도 7살이 되었지. 군호를 지어주마. 월산군이 좋겠구나. 세조는 이정을 월산군으로 봉했습니다. 동생 이열은 처음에 자산군으로 봉했다가 잘산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조 14년, 세조는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 이광이 19살으로 왕 위에 올랐지요. 그가 바로 제8대 예종입니다. 궁궐에 살던 월산군과 잘산군은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종은 몸이 약하였어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자비는 거듭되는 불행에 넋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의경세자를 12년 전에 떠나 보냈는데 이어서 남편 세조가 죽고 1년 2개월 만에 작은 아들인 예종마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에 예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대비는 언제까지나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후사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하였지요. 대비가 왕실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왕위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왕의 후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숙주 한명회 최항, 구치관 등 조정 대신들을 경복궁 동북 쪽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대비가 먼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경들은 누구를 주상자로 하는 게 좋겠소? 주상자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를 말합니다. 상주를 정한다는 것은 곧 왕통을 정한다는 뜻이지요. 대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신들이 어떻게 주상자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비 마마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세조께서 그 성품을 칭찬한 잘산군을 주상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조정 대신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상자는 잘산군으로 결정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지요. 의경세자의 두 아들 중 왜 13살인 동생 잘산군이 16살인 형 월산군을 제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요? 대비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산군을 떨어뜨리고 잘상군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잘상군에게는 세조가 일찍이 성품을 칭찬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잘상군이 궁궐에 들어와 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한 내시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혼비백산을 하였지요. 그러나 어린 잘상군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세조는 잘상군을 범상치 않게 여겨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성품이 우리 태조 대왕을 닮았구나.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대비는 이때 일을 떠올리며 잘상군이야말로 세조가 지목한 임금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상군을 왕통 계승권자로 정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잘상군이 형 월상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1469년 11월 즉위식이 열려 잘상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제9대 성종이지요. 13살의 왕위에 오른 성종은 나이가 어려 아직 나라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성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동생인 잘상군이 왕이 되어 어머니와 궁궐로 들어가자 월산대군은 지금의 덕수궁 자리였던 사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저는 이제 월산대군의 집이 되었지요. 대비는 맞손자인 월산대군이 사저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듬해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안국동 옛집을 연경궁이라 이름 짓고 그 집을 월산대군에게 주었습니다. 연경궁 후원에 의경세자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월산대군에게 아버지의 묘를 돌보며 살게 한 것입니다. 성종은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기에 형 월산대군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수시로 월산대군을 궁궐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었으며 자주 월산대군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성종은 형을 사랑하여 형과 더불어 기뻐한다, 형을 위해 짓는다 등 월산대군을 위한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수 지은 글인 어제 어필을 월산대군에게 자주 하사하였지요. 월산대군은 그 뒤로도 책을 쌓아두고 시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연에 묻혀 시를 읊으며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은 왕위에서 밀려난 왕자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현실에 뛰어들었다가는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떠나 자연에 묻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소문난 효자였던 월산대군은 할머니 대비와 어머니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였습니다. 한편 월산대군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월산대군이 세상을 뜬 뒤에도 그의 화상을 그려놓고 볼 정도로 형을 몹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